안녕하세요. 저는 62세 김정숙입니다. 오늘은 저희 손자 민준이와 여러분들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겉으로는 늘 친절하고 평범해 보이던 이웃이었지만 그 집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냉동고에서 발견된 작은 수건 묶음들로 이내 한국과 프랑스가 충격에 빠졌던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끔찍한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관심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뭐야? 여보, 이리 좀 와봐. 어서! 무슨 일인데요? 헉!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2006년 서울 설해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진 영아 유기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이웃이라 믿었던 부부의 집 냉동고에서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프랑스인들이 모여 사는 이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끔찍하고 슬픈 무언가였습니다. 사건은 곧 한국과 프랑스를 뒤흔드는 국제적 파문으로 번지게 되는데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설해마을의 여름은 무덥고 습했습니다. 김정숙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62세의 정숙은 올해로 교직을 떠난 지 2년째였습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그녀에게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조용했어요. 설해마을은 한국 속 작은 프랑스라고 불릴 만큼 프랑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프랑스 빵집들과 카페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아, 더워. 정숙은 부채질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동, 같은 층에 사는 프랑스인 부부의 집이 보였어요. 피에르와 베로니크 쿠르조 부부였습니다. 40세의 피에르는 외국계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성실한 남성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3년째였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 베로니크는 38세로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프랑스 여성이었어요. 정숙은 쿠르조 부부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베로니크는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발랐거든요. 가끔 한국 요리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명절 때면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숙은 이상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밤만 되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으면 시작되는 그 소리. 아기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처음엔 위아래층 어느 집에서 나는 소리려니 했는데 몇 주째 계속되니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피에르 집에서?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쿠르조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 8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 계획이 없다고 베로니크가 직접 말했었어요. 오후 6시쯤 정숙은 마트에 갈 겸 산책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지날 때 마침 베로니크와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베로니크 씨. 아, 정숙 씨. 안녕하세요. 베로니크는
언제나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정숙은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베로니크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정숙의 물음에 베로니크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네. 요즘 좀 몸이 안 좋아서요. 괜찮습니다. 베로니크는 급하게 대답하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정숙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잠깐 쉬어갔어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평온한 일상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베로니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부터 눈에 띄게 말라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본 창백한 얼굴. 그날 밤 11시 정숙은 침실에서 책을 읽다가 또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어요. 분명히 아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책을 덮고 일어났어요. 베란다 쪽으로 가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쿠루조 부부가 사는 방향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설마 아기가 생겼나? 하지만 베로니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임신한 것 같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최근에 더 말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베로니크가 몰래 출산을 한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 울음소리의 패턴이었습니다. 보통 아기들은 불규칙하게 우는데 이 소리는 너무 일정했어요. 마치 녹음된 소리처럼 말이에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숙은 그제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인 7월 23일 일요일, 정숙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에 몸이 무거웠어요. 오전 10시쯤 정숙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쿠루조 집에는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피에르는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혹시 아픈가? 정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쿠루조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몬 디아이유, 오 맙소사. 피에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그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곧이어 쿠루조 집에서 다급한 한국말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에르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서, 신고, 냉동고. 단편적으로 들리는 단어들이 정숙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오전 11시쯤 아파트 단지에 경찰차 2대가 들어왔어요. 정숙은 베란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경찰들이 쿠루조 부부가 사는 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지? 정숙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꼈던 이상한 기분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쿠루조 집에서 경찰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해 보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과학수사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에는 이미 다른 주민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래요? 정숙이 물어보자 옆집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피에르 씨가 냉동고에서 뭔가 발견했다는데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있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들었던 이상한 소리, 베로니크의 변한 모습,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과 프랑스를 뒤흔들 국제적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평온했던 설해마을의 일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2006년 7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 피에르 쿠르조는 현관에서 택배 상자를 받았습니다. 강고등어 주문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피에르는 한국말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국에 온 지 3년째, 이제 일상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 베로니크가 생선 요리를 좋아해서 자주 주문하는 강고등어였어요. 거실로 들어오니 베로니크는 소파에 앉아 프랑스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피에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 더위 때문에 모두들 지쳐 보였거든요. 여보, 고등어 왔어요. 아, 네. 냉동고에 넣어두세요. 베로니크의 대답이 평소보다 작고 힘이 없었어요. 피에르는 잠시 아내를 바라봤지만 곧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택배 상자를 열자 얼음에 쌓인 강고등어 5마리가 나왔어요. 신선해 보이는 생선들을 보며 피에르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베로니크가 만드는 고등어 요리는 정말 맛있었거든요. 냉동고 문을 열었습니다. 위쪽 칸은 이미 다른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래쪽 서랍을 열어보니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넣으면 되겠네. 피에르는 첫 번째 서랍에 고등어 2마리를 넣었어요. 나머지 3마리를 위해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에르의 손이 멈췄어요. 서랍 안에 하얀 수건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거든요. 처음엔 베로니크가 뭔가를 보관해 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건의 모양이 이상했어요. 마치 작은 사람 형태 같았습니다. 뭐지? 피에르는 조심스럽게 수건 한쪽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을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작고 하얀 피부, 작은 손가락들, 그리고 굳게 감긴 눈. 아기였습니다. 죽은 아기의 몸이었어요. 피에르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고등어를 든 손에서 생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충격에서 벗어나려 애쓰며 피에르는 3번째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혹시 눈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하지만 그 서랍에도 또 다른 수건 묶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오몬디아이유, 오 맙소사. 피에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평생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냉동고 앞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베로니크가 부엌으로 뛰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베로니크의 말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가리키는 냉동고 서랍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피에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베로니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벽에 기대선 채 숨을 헐떡거릴 뿐이었습니다. 피에르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112번. 경찰서. 한국어로 신고하려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간신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서입니다. 저는 설해마을에 사는 피에르 쿠르조입니다. 우리 집 냉동고에서 아기가, 2명의 아기가. 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죽은 아기들이 냉동고에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피에르는 다시 냉동고를 바라봤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베로니크는 여전히 벽에 기댄 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피에르는 그 표정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15분 후 방배경찰서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피에르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았어요. 신고하신 분이시죠? 네, 저입니다. 피에르 쿠르조입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피에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등어를 넣으려다가 냉동고에서 발견한 것을 설명했어요. 경찰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동고 서랍을 연 경찰관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로, 네,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과학수사팀과 검사가 도착했어요. 아파트는 순식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베로니크는 경찰의 질문에 계속해서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이 아기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 봅니다. 언제부터 이 집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베로니크의 대답은 일관되게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만 갔습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차와 과학수사팀 차량들이 여러 대 와 있으니 주민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층에 사는 김정숙도 베란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정숙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비에서는 주민들이 모여서 웅성거렸습니다. 피에르 씨 집에서 뭔가 발견됐다던데 경찰이 이렇게 많이 와서 혹시 사건인가요? 오후 2시쯤 경찰들이 증거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얀 천에 쌓인 작은 물건들이었는데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피에르와 베로니크도 경찰서로 향했어요. 피에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고 베로니크는 무표정한 얼굴로 따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설의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평온했던 일상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국제적 논란, 그리고 숨겨진 진실의 폭로까지 설의 조용한 일요일은 이렇게 한국과 프랑스를 뒤흔들 대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6년 7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실 DNA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과수 연구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기자들로 가득 찬 발표실에 울려 퍼졌어요. 5일 전 설의마을에서 발견된 영아 사체 사건이 이제 과학적 진실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아 두 구의 유전자 분석 결과 친부는 장 루이 쿠르조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발표실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숙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로 옆집에 살던 피에르의 본명이 장 루이 쿠르조였거든요. 이럴 수가. 정숙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복도에서 인사를 나누던 이웃이 이런 사건의 당사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간 방배경찰서 조사실에서는 피에르와 베로니크가 경찰의 질문을 받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담당 형사의 질문에 피에르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본 적도 없어요. 피에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의 확신은 무력해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DNA 검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베로니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동안 조용히 있던 그녀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형사들은 당황했어요. 국과수의 DNA 검사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정확한 검사였거든요. 부인, 저희 국과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관입니다. 그래도 믿을 수 없어요. 다시 검사하세요. 베로니크의 강력한 부인의 수사진은 곤란해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이 프랑스로 전해지자 현지 언론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프랑스 주요 일간지 르 피가로는 한국 경찰의 성급한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르 몽드도 동양의 과학 수사를 맹신할 수 없다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프랑스 여론은 한국의 사법 체계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자국민이 연루된 사건에서 한국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7월 30일 국과수는 추가 발표를 했어요. 베로니크 쿠르조의 DNA도 분석한 결과 그녀가 영아들의 친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베로니크의 칫솔과 귀이개에서 채취한 DNA가 영아들의 DNA와 완전히 일치했거든요. 또한 베로니크가 받은 자궁 적출 수술 과정에서 보관된 조직, 표본의 DNA도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국과수 연구관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복잡해져 있었어요. 피에르와 베로니크 부부는 며칠 전 프랑스로 출국한 상태였거든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출국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거였습니다. 설해마을에 있던 정숙은 빈집이 된 옆집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었는데 이제는 국제적 사건의 용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괜찮죠? 손자 민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학교에서 이 사건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괜찮다, 민준아.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까. 하지만 정숙 자신도 불안했어요. 바로 옆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밤마다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프랑스에 있던 쿠르조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했어요. 우리는 결백합니다. 한국 경찰의 DNA 분석을 믿지 않습니다. 피에르는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모함하고 있어요. 정치적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베로니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 아이들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한국 당국이 외국인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프랑스로 이관될 수밖에 없었어요. 프랑스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수사당국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의 DNA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검사해 봐야 합니다. 프랑스 과학수사팀은 영아들의 조직 일부를 전달받아 자체 DNA 분석에 들어갔어요. 8월 중순 정숙은 아파트 복도에서 다른 주민들과 마주쳤습니다. 정숙 씨, 이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참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한다잖아요. 정숙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시간이 흘렀어요.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서는 외교적 긴장도 감돌았습니다. 한국은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었어요. 과학 앞에서는 어떤 국경도 소용없었으니까요. 9월이 되어서야 프랑스 측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06년 9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파리 과학수사연구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과학수사팀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2개월간 진행된 자체 DNA 분석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측 분석과 동일합니다. 장 루이 쿠르조와 베로니크 쿠르조가 영아들의 친부모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프랑스 수사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DNA 분석을 의심했던 그들이지만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같은 시간 서울 설해마을에서는 김정숙이 장을 보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다른 주민들과 마주쳤어요. 정숙 씨, 뉴스 보셨어요? 프랑스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던데요. 네, 봤어요. 이제 확실해진 것 같네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부인하고 있다던데요. 네. 참 이상해요. 마트로 가는 길에 정숙은 생각에 잠겼어요. 베로니크와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창백한 얼굴, 불안해 보이던 눈빛. 혹시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한편 파리에서는 쿠르조 부부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수사관이 베로니크 앞에 DNA 분석 결과서를 내려놓았어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베로니크는 여전히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두 손을 꽉 쥔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부인,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의 과학수사 결과가 같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 저희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베로니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제 남편이 저를 모함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몰라요. 순간 옆에 앉아있던 피에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베로니크, 뭘 말하는 거야? 당신이 했잖아요. 당신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베로니크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평소 차분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일을... 나도 그 아이들을 처음 봤다고. 피에르도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혹시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 몰래 저지른 일일까? 10월 1일 설해마을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쿠르조 부부가 서로를 고발했대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였어요. 정숙도 이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정해 보였던 부부가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손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애들이 우리 아파트 이야기를 해요. 무서운 일이 있었던 곳이래요. 정숙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사건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민준아, 무서워하지 마.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까. 하지만 정숙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이 사건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10월 10일 프랑스 수사당국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베로니크 쿠르조의 의료 기록을 조사한 결과 2003년 12월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술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자궁적출은 질병이 있을 때 하는데 베로니크의 경우 특별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단지 극심한 복부 통증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으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2003년 11월경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베로니크에 대한 재신문이 시작되었어요. 2003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자궁적출 수술을 왜 받았죠? 배가 너무 아팠어요. 베로니크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뭔가 중요한 단서를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정숙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2003년. 그때도 이상한 일이 있었나? 정숙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쿠르조 부부와 이웃이 된 지는 2년 정도였지만 그 전에도 가끔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맞다. 그때 베로니크가 갑자기 살이 많이 빠졌었지. 정숙은 갑자기 떠오른 기억에 놀랐어요. 2003년 겨울쯤 베로니크가 눈에 띄게 말라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다이어트를 했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혹시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끔찍한 가능성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10월 12일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프랑스 수사관들의 끈질긴 추궁 끝에 베로니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베로니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수사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06년 10월 12일 목요일 오후 4시 파리 경찰서 조사실. 제가 그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베로니크의 고백이 수사실에 울려 퍼졌어요. 수사관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2003년 11월 저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베로니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3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임신한 걸 숨길 수 있었죠. 왜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베로니크는 한참 침묵했어요. 저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가 싫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수사관들도 당황했습니다. 출산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들이 울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베로니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모성애라는 걸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설해마을에서는 긴급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어요. 프랑스 현지에서 베로니크 쿠르조가 자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정숙은 TV 앞에 앉아 충격적인 뉴스를 지켜봤어요. 바로 옆집에 살았던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뉴스 보셨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정숙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엄마, 혹시 민준이 무서워하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다. 여기서 버틸게. 정숙은 강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파리 조사실에서는 베로니크의 고백이 계속되었어요. 아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손으로. 베로니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나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냉동고에 넣었어요. 수사관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잔혹한 범죄를 다뤄본 경험이 많았지만 어머니가 직접 저지른 일이라니. 그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월에 배가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 가서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배가 아프다고만 했어요. 임신했었다는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로니크의 고백을 듣던 피에르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몰랐겠어. 피에르가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당신은 출장이 많았잖아요. 한 번에 2주씩. 베로니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마른 체형이었고 옷으로 가릴 수 있었어요. 수사관들은 피에르의 무죄를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베로니크가 충격적인 말을 더했어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수사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1999년에도 한 명 더 있었어요. 수사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영아 살해가 아니라 연쇄 범죄였던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프랑스에서. 저희가 결혼한 첫 해였어요. 베로니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때도 남편 몰래 임신했고 같은 방식으로. 피에르가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10년간 함께 살면서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로니크, 어떻게? 저는 병이에요. 정상적인 엄마가 될 수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이 소식이 추가로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베로니크 쿠르조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정숙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꿨지만 어느 채널이나 같은 뉴스였어요. 이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정숙 씨, 저예요. 경숙이에요.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정숙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숙 씨, 혹시 괜찮으세요? 뉴스 보니까. 네. 그런데 참 충격적이에요. 바로 옆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경숙의 말에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정숙 씨, 혹시 전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이상한 거요? 네. 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정숙은 갑자기 며칠 전까지 들었던 아기 울음소리를 떠올렸어요. 아, 뭔가 있으셨나요? 사실 밤마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요? 네. 몇 주 전부터요. 그런데 그 집에는 아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싹함을 느꼈어요. 혹시 그 소리가, 그럼 그 소리가 진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나 끔찍한 가능성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몇 주 전까지 들렸던 그 울음소리가 실제 아기의 울음소리였다면, 그리고 자신이 뭔가 조치를 취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정숙은 자책감에 빠졌어요. 이웃의 이상한 행동을 느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새벽 3시, 정숙은 베란다로 나가 쿠르조 부부의 빈집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창문들이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몰랐어요. 이 사건이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2006년 10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 설해마을
김정숙은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베로니크의 충격적인 자백 이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정숙은 자신이 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2003년에 죽은 아기들이 어떻게 울 수 있었을까요? 내가 잘못 들었나? 정숙은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 말이 안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래층 경숙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숙 씨, 잠깐 내려올 수 있어요? 얘기할 게 있어요. 네, 지금 갈게요. 정숙은 경숙의 집으로 내려갔어요. 거실에는 이미 다른 주민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 어제 우리가 했던 얘기 말인데. 경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기 울음소리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해요. 왜요? 뉴스에서 그러던데 그 아기들은 2003년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최근의 소리가? 다른 주민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정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이 완전히 착각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가 들은 건 뭐였을까요? 혹시 다른 층에서 나는 소리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람 소리나 기계 소리를 잘못 들으신 걸 수도 있어요. 주민들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너무 예민해져서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신경 쓰다 보니. 괜찮아요, 정숙 씨. 요즘 다들 예민해져 있어요. 한편 파리에서는 베로니크에 대한 정밀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녀를 면담한 결과 임신 거부 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베로니크는 임신 자체를 거부하는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담당 정신과 의사가 설명했어요. 이런 경우 임신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출산 후에도 모성애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베로니크의 경우는 너무 오래 방치되었어요. 이 진단 결과는 프랑스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어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극이었다는 관점에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달랐어요. 정신병이면 살인이 용서됩니까?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도 병 핑계를 댄다고요?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10월 20일 설해마을에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쿠르조 부부 집을 정리한다던데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들의 집을 정리하러 온 거였어요. 정숙은 베란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평범한 이웃이었던 집이 이제는 사건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참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네. 오후에 손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집 근처에서 무서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정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너무 자세히 말하자니 아이가 무서워할 것 같고 대충 넘어가자니 나중에 다른 곳에서 듣게 될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옆집에 살던 아줌마가 아픈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쁜 일을 했단다. 무슨 나쁜 일이요? 그건 민준이가 더 크면 얘기해 줄게. 할머니도 무서워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로 무서웠을까요? 아니야. 할머니는 안 무서워. 그 일은 이미 끝났거든. 하지만 정숙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10월 25일 프랑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베로니크 쿠르조가 1999년 프랑스에서 저지른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당시에도 영아 한 명이 실종되었으나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베로니크의 자백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여자가 무려 7년에 걸쳐 3명의 아기를 죽였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베로니크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어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겠다며 찾아온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정숙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뭔가 이상한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이웃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면 베로니크의 이상한 행동을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정숙은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 주의 깊게 봤더라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달래기도 했어요. 아니야.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자책감, 그리고 안타까움까지.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며칠간 제대로 잠을 못 잤던 탓에 몸이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베로니크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김치를 배우겠다며 웃던 모습, 복도에서 인사하던 모습, 어떻게 그런 얼굴로. 꿈속에서도 정숙은 혼란스러워했어요. 2007년 3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 파리 중앙법원 베로니크 쿠르조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이 사건에 대한 프랑스와 한국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피고인 베로니크 쿠르조, 일어서십시오. 판사의 명령에 베로니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몇 개월 만에 본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03년 11월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 직후 살해한 혐의, 그리고 1999년 영아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내렸어요. 서울 설해마을에서는 김정숙이 뉴스를 통해 재판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아줌마가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손자 민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그런 것 같구나. 정숙의 목소리는 무겁기만 했어요. 법정에서는 베로니크의 변호인이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를 들어올렸어요. 임신 거부 중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치료받아야 할 병이지 처벌받을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의 반박은 냉정했어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3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피고인은 7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질환의 결과가 아닙니다. 재판 소식이 실시간으로 한국에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정신병이면 사람 죽여도 되나? 너무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날 것 같다. 프랑스는 자국민만 감싸고 있다. 한국 네티즌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반면 프랑스 여론은 복잡했어요. 베로니크는 피해자이기도 하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는 한국인들의 분노를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3월 20일 재판의 핵심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베로니크를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였어요. 피고인의 임신 거부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의사가 증언했어요. 그녀는 임신이라는 현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태아를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가 가능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기에 발견했다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베로니크의 경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어요. 이 증언은 재판의 흐름을 바꿨어요. 베로니크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치료받지 못한 환자라는 관점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이 소식을 접한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병이라고 해도 그 아기들은 어떻게 해?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월 25일 재판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피에르가 증인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병을 전혀 몰랐습니다. 피에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만약 알았다면, 만약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피에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를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모습을 본 베로니크도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그 아이들한테. 베로니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정상적인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이것이 단순한 악인의 범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비극이라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이 장면을 본 정숙도 눈물이 났어요. 참, 모든 게 안타깝다. 4월 10일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베로니크 쿠르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고려하여 치료감호 조건부로 선고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반발이 컸어요.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3명을 죽이고 8년이면?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과수의 DNA 검사 기법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프랑스의 과학수사 전문가가 인정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의심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을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직접 DNA 검사를 하고 나서야 서울에서 찾아낸 증거를 받아들였다. 이는 한국 과학수사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정숙은 이 소식을 들으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기술이 인정받았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바로 옆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4월 15일 밤 정숙은 베란다에 나가 쿠르조 부부의 빈집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괜찮을까? 정숙은 앞으로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너무 무관심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너무 간섭하면 서로 불편할 테니까요. 참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것 말이에요. 2007년 9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설해마을. 김정숙은 이사 트럭이 들어서는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쿠르조 부부가 살던 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오는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1년 넘게 비어있던 집에 다시 생기가 돌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이사 짐을 나르는 모습을 보니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그래, 민수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있던 집에 다시 가족의 온기가 깃들게 된 거였습니다. 오후 4시쯤 정숙은 김치 한 통을 들고 옆집으로 향했어요. 새로 이사 온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잠시 망설여졌어요. 혹시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까? 하지만 정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일 뿐이고 새로운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이웃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딩동. 네, 누구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바로 옆집에 사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이사 오신 걸 축하드리려고요. 문이 열리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성이 나왔어요. 뒤에서는 5살 정도의 남자아이와 3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엄마 뒤에 숨어서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해요. 이사 인사를 직접 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지은의 밝은 미소에 정숙의 마음이 환해졌어요. 이건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와,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이 김치를 좋아하는데 그때 남편도 나왔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아내랑 아이들 잘 부탁드려요. 민수야, 수지야, 인사드려. 아이들이 정숙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정숙은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1년 전 이 집에서 일어났던 비극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지은의 제안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에 들어가니 이삿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어수선했지만 가족의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이 집, 전에 외국인 가족이 살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네. 프랑스 분들이 살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고 새로운 가족이 행복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죠. 정숙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민수가 5살이고 수지가 3살이에요. 아직 어려서 많이 떼를 쓸 텐데.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교사를 했거든요.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아요. 정숙은 지은을 위로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웃끼리는 서로 도와야죠. 정말 감사해요. 이런 분이 옆에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이 지났어요. 정숙은 일어서려고 했는데 민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또 놀러 와요. 그럼 민수야. 할머니가 자주 올게. 정숙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수지도 다가와서 정숙의 다리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좋아.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순수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날 저녁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할머니,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응, 젊은 부부의 아이들 둘이 있어. 좋겠다. 나도 같이 놀 수 있겠네. 민준이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아. 네. 할머니가 하나 말해줄까? 정숙은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이웃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야. 서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왜요? 혼자서는 살 수 없거든. 사람은 모두 함께 살아야 하는 거야.
정숙은 지난 1년간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가끔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못 알아볼 때도 있어.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야. 할머니도 그런 적 있어요? 응, 할머니도 있었어. 정숙은 베로니크를 떠올렸어요. 만약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면 그녀의 병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앞으로를 생각해야 할 때였어요. 민준아, 할머니랑 약속 하나 하자. 뭐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자.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네, 할머니. 민준이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며칠 후 정숙은 옆집 지은과 함께 마트에 갔어요. 아이들과 함께 나온 장복이었습니다. 정숙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뭐려?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내일도 놀러 와요. 그럼 민수야.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어요. 지난 1년간의 아픔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걸 말이에요. 베로니크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작은 관심이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새로운 이웃을 만났다. 밝고 따뜻한 가족이다. 앞으로는 더욱 좋은 이웃이 되어야겠다. 과거의 비극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 창밖으로 보이는 설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따뜻한 마음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무관심하지 않겠다고, 이웃들과 더욱 따뜻하게 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의 마을에 다시 찾아온 평화. 하지만 이번에는 무관심한 평화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따뜻한 평화였어요. 정숙은 잠자리에 들면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